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중국인이 쓴 고려사 3부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중국의 동북공정 시작할 때 거의 어찌 보면 그 전부터 1990년대부터 계속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 나온 책입니다. 그때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중국인이 고구려 전체를 통사처럼 쓴 첫 번째 책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쓴 게 많았지만은 자, 거기에서 1장부터 3장은 고려사에 대한 총론적인 입장을 정리한 부분.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책 전체를 하나하나 해석하고 설명드리기에는 제 전공이 고려사 전공이 아닙니다. 저는 동양철학 전공으로서 우리 고대 또 중국 역사 중에서 주로 사상사, 문화서 쪽을 공부 좀 했지 고려사에 대해서는 전문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라서 제일 앞부분의 총론적인 부분,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어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 책 나올 후에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세웠던 고려재단, 그 고려재단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고려 역사를 시기 순으로 서술했는데 이 시기를 고려 초기, 전기, 중기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중국 역사 기준에서 한나라 시대의 고구려, 삼국시대 고구려, 위진남북조 시대 양안 고구려, 또 수당시대 고구려, 그런 식 표현. 물론 그런 표현뿐만 아니고 그 속의 내용마저도 고구려 역사 자체를 중국 입장에서 본 겁니다. 또 8장부터 10장 마지막까지는 주제별로 정치, 제도, 경제, 성곽, 대외관계, 문화 등으로 했는데 이것도 내용 하나하나가 다 중국 본토에 영향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고려의 건국 부분인데 1절 고려 건국 전설 고대 문헌 기록입니다. 중국 고대 문헌 가운데 고려 건국 전설을 기록한 것이 적지 않은데 연대가 가장 이른 것은 논형 기름편이다. 근데 이 논형은 후한 때 왕충이 쓴 겁니다. 이게 역사책이 아니고 우리 철학자들이 참 자주 보는 철학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역사적 내용, 고려 건국에 대한 게 나오는데 북이 탕리국왕의 시비, 왕의 첩, 후궁 그런 거 되겠죠. 임신하여 왕이 죽이려 하자 시비가 말했다. 닭처럼 큰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아들을 낳자 돼지우리에 버리면 돼지가 익힘으로 불어주어 죽지 않고 다시 마구간에 버리면 말을 이용해서 죽이려 했는데 말 역시 익힘으로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 여기고 그 어미에게 돌려주어 기르게 하였다.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소와 말을 먹이게 하였다. 동명은 활 쏘기를 잘하여 왕은 자기의 나라를 빼앗을까 두려워 죽이려 하였다. 동명은 떠나 남쪽의 어모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가 되었다. 동명은 건널 수 있었고 물고기와 자라는 곧 흩어져 버리니 뒤쫓던 군사들은 건너지 못하였다. 부여의 자리를 잡고 왕이 되었으니 북위에 부여국이 있게 되었다. 동명의 어머니가 갓 임신해, 이건 또 다른 축약한 내용입니다. 동명의 어머니가 갓 임신했을 때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해산하여 버리니 돼지와 말이 입김으로 불어주어 살게 되었다. 자라서 왕이 죽이려 하자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가 되어 주었다. 자, 요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본 고구려 건국 신화 내용이죠. 1000명이 죽이지 말라 하였기에 돼지와 말이 구원해 주었고 부여에 자리 잡고 왕이 될 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가 되어 도와주었다. 그래 나오죠. 저자 왕충의 자는 중임이고 동안 회계 상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때 고구려는 건국한 지 불과 몇십 년이기에 왕충이 북방민족 고구려 건국에 대한 이해는 깊이가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 굳이 왜 이 말을 썼냐면 왕충이 중국 한나라 중에서 후한 시대, 요 동한 했는데 동한이 후한입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의 주나라도 역시 서쪽에 수도가 있다가 천자가 쫓겨서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시대를 다른 말로 동주시대에 그래요. 한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도 한 400년 되지만 중간에 잠시 왕망한테 망했죠.
10여 년 동안. 그리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앞쪽에를 전한, 뒤쪽을 후한인데 앞쪽 전한 수도가 서쪽에 있었고 후한 수도가 동쪽에 있었다고 앞에는 전한 또는 서한, 뒤쪽은 후한 또는 동한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충은 후한 시대, 후한 말기쯤 되는 사람인데 그때는 고려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다. 몇백 년 후입니다. 이 양반이 뭘 잘못 알고 있는데 고려는 초기부터 한무제의 한사하고 하고 싸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 볼 때 후한보다 훨씬 이전에 거의 전한 중에 또는 전한 후한이나 동한이라 하더라도 그 초쯤인데 그로부터 몇십 년이 아니고 1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고려 건국전설 주몽시나 나오는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 왕충의 논형이라고 했는데 왕충이 그러면 고려 건국 신화를 소설처럼 썼느냐? 그렇지 않죠. 양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입니다. 왕충의 논형 역시 역사서가 아니고 철학서입니다. 근데 고려 지방에 있는 신화를 끌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문제, 이제 그거는 철학이라 해서 꼭 무슨 우주론, 인간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고 그런 책이 논형인데 그럴 때 필요하기 위해서 끌어온 겁니다. 그 전에 고려 지방에 있었기에 끌어왔지. 이 왕충의 논형에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서 더군다나 왕충이 고려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해서 왕충이 직접 알고 고려 전설을 정리했다고 할 수 없지요. 그 전에 어떤 책이 있었을 것인데 애석하게도 우리 고려가 망하고 나서 고려 관련 책 자체가 남아있는 게 없지요. 그럼 고려는 그 오랫동안 책 한 권 안 썼다. 말이 안 되죠. 고려 역사책이 있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중국 학자들은 그 몇 구절을 알고 인용했었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죠. 자, 위락의 기록은 기름편과 거의 같다. 왕충의 논형에 나온 기름편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예, 이건 생략합니다. 위락의 기록은 배송지의 삼국지 추석 가운데 있다. 위락의 고려 이제 전설, 신화 전설 나오는 거는 이제 삼국지 추석에 위락을 인용하면서 배송지가 그걸 썼다는 겁니다. 이 배송지 역시 호태왕 시대와 가깝고 위락 완성된 지보다는 좀 위락은 요거보다 먼저. 그렇죠. 당연히 위락에 그 책이 있으니까 배송지가 그걸 인용했죠. 인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실제 고려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믿을 만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또 양서 동의전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예,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양서는 기원 629년에 완성되었다. 이때 고구려는 말기에 이르렀으며 호태왕비가 세워진 지 200여년이 되었다. 이 기록은 논형과 위락에 근거한 것이다. 이거는 논형에 위락에 나오니까 다시 그걸 갖고 재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내용 위서는 기원 551년에서 554년간에 편찬되었으며 기록에 특색이 있다. 자, 이건 좀 자세히 한번 보죠. 자세히 보는데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나오니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바로 고구려부터 안 나오고 부여부터 나오죠. 부여에 헤브루가 금화를 얻고 그러고 나서 금화의 여자 유화와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에서 주몽이 나와서 고구려 세웠다. 고구려 시작된 이유는 바로 고구려부터 나오죠.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다. 스스로 선조가 주몽이라 한다.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의 딸을 부유왕이 방한해. 하백의 딸,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유화 그러지요. 부유왕이 방한에 가둬두었더니 그러니까 이 하백의 딸 유화가 부여 금화의 여자인데 자기 첩인데 자기하고 관계에서 난 애 뵌 게 아니고 자기하고 관계 안 했는데 애를 뵀으니까 당연히 가두었겠죠. 방 안에 가두었겠죠. 그런데 방에 가두었는데 방 속에 햇빛이 계속 비쳤다. 몸을 피해서 그 햇빛을 피하면
햇빛도 따라가서 비쳤다. 그러고 나서 태희가 있어서 애를 낳았는데 알 한 개를 낳았다. 크기가 닷대만 했다. 알 크기가 닷대만 했다. 부양이 그 알을 버려 개에게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돼지에게 주었으나 또 먹지 않았다. 자, 이런 거 길에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했다. 삼국사기 상중사에 나오죠. 물론 삼국사기는 이거 보고 다시 정리했다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삼국사기 실제 책 쓸 때 중국 책에 나왔던 그 기록들을 상당히 많이 인용한 거 맞습니다. 또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또 인용해서 이런 나름대로 좀 더 찾아낸 기록들 좀 더 보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닮았는 거 당연하죠. 예. 나중에 덜해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부유왕이 그것을 쪼개려 했으나 깨뜨릴 수가 없었다. 드디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더니 깨도 안 깨지니까 다시 어미한테 돌려줬더니 그 어미가 무엇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다. 그래 두었더니 한 사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그가 크자 자를 주몽이라 하였다. 속담에 활리알 쏘는 자를 주몽이라 하였다. 부유 사람들은 주몽이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어서 장차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 없애버릴 것을 청하였다. 왕은 듣지 아니하고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은 여러 말들 중에서 날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유게 하고 둔한 말을 잘 길러 살찌게 했다. 부유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그 뒤 사냥을 하는데 주몽은 활을 잘 쏜다 하여 화살을 한 개 주었다. 주몽은 화살이 적었으나 잡은 짐승은 훨씬 많았다. 이런 건 삼국사기 상중사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부여 신하들은 또 주몽을 죽이려고 꾀하니 주몽의 어머니가 그들의 책략을 가만히 알아채고 주몽에게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라 하니 너 같은 재능과 지략을 가지고 멀리 가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주몽은 그 말 듣고 오인과 오이 등 두 사람과 더불어 부여를 떠나 동남으로 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 상주사에는 오인과 오이 두 사람이 아니고 오이, 마리, 협보 세 사람으로 나오죠. 세 사람과 더불어, 물론 딱 세 사람이 아니고 주몽의 바로 핵심 참모 세 사람과 또 다른 여러 무리를 거느리고 동남으로 옮겼겠죠. 도중에 큰 강을 만나, 요 큰 강이라 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요 큰 강을 엄사수, 엄사수라 되어 있습니다. 큰 강을 만났는데 엄사수를 만나 물을 건너가려 했으나 다리가 없었다. 부의 사람들이 급히 뒤쫓아오기에 주몽은 물을 향해 말하기를 나는 해의 아들이요 하백의 소입니다. 오늘 도망을 하는 길인데 뒤쫓는 자가 따라 닥치면 어찌하겠는가 하였더니 이때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가 되었다. 주몽은 건너갈 수 있었고 물고기와 자라는 곧 흩어져 버렸다. 뒤쫓던 말탄 군사들은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보술수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도 또 삼국사기에서는 보술수가 아니고 모둔곡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삼둣 마의를 입었고 또 한 사람은 키운 옷 나비인데 이 나비를 참 번역할 말이 참 뭐다는데 이 납자를 보통 뭐 들납 그러기도 하지만 옷을 깁다 그런 뜻이 있어서 아마 좀 누더기 같은 옷을 기운 옷 고래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번역에는 중이 입는 옷 뭐 그런 표현인데 그건 아닌 게 그 당시에는 중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표현이 좀 잘못됐고 기운 옷을 입고 한 사람은 마름 옷을 입었더니 마름 옷은 뭐냐면 요 수조인데 이 조자가 마름 조자입니다. 뭐 수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풀을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마이나 나비나 수조인은 다 흐름한 옷 그래 보면 됩니다. 삼배로 된 옷, 막 그야말로 다 떨어진 뭐 기운 옷, 또 그냥 수초로 된 옷 그런 흐름한 옷을 입은 은자들이라 보면 되겠죠. 숨어 있는 큰 현자들 이런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몽과 같이 흘승골성에 들어가 거주했다. 이 흘승골성도 졸본천, 삼국사기는 졸본천 그래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서는 비류수가 그래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이라 보면 돼요. 흘승골성 옆에 졸본천이라고 볼 수 있는 강이 흐릅니다. 또 그걸 비류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중국의 오녀산성 그 자리로 보내주는 겁니다. 가보면 들판 가운데 우뚝 솟은 게 있어요. 우뚝 솟은 크기가 큰 어느 정도로 크다 하면 되나 남산보다 더 넓거나 그
그 정도 되거나 그래 보면 될 겁니다. 참 뭐 신기하게 생긴 게 이렇게 평평한데 고만 우뚝 솟았는데 절벽처럼 우뚝 솟아 있어요. 들어간 길도 아주 그냥 오솔길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평평한 남산만한 넓이에 평평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천의 요새죠. 한쪽은 비루스 같은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외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 안에서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넓은 땅, 비옥한 땅도 있고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서 시작됐다. 그래 보는 겁니다. 국호를 고를 했다. 자, 요게 위서에 나오는 건데요. 주소는 기원전 636년에 완성되었는데 기록된 문자는 더욱 간단하죠. 예, 생략하겠습니다. 또 북사는 기원 659년에 완성되었는데 기록은 위서와 같다. 생략하고요. 수서는 정사 가운데 순서로 하면 가장 뒤에 고구려 건국전설을 기록한 것이며 완성 시기는 북사보다 좀 먼저다 했는데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그 밖에 한원, 통전, 통지, 문헌, 통고 등에서도 모두 고구려 건국전설을 기록했는데 혹은 길거나 혹은 짧고 혹은 상시하거나 혹은 간략하다. 이렇게 중국의 여러 책에서 고구려 건국 신화에 대해서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화가 그대로 맞다. 뭐 실제 자라가 물고기가 나와서 다리가 돼지고 원래 신화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전설하는데 전설과 신화는 다릅니다. 전설은 거의 100% 창작에 속한다면 신화는 있었던 얘기 또는 있음직했던 얘기를 가공해서 신격화시킨 겁니다. 어떤 얘기 아니고 박역거시의 신라건국 맞죠? 근데 박역거시도 아래서 나오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세운 최고 조상은 아주 대단한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순신, 우리 민족의 참 성웅이잖아요. 그 이순신, 왜 이순신이 되었나? 뭐 그러죠. 이순신의 어머니가 애를 뵀을 때 조상이 나타나서 애가 태어나면 순신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이순신 했다. 그것이랍니다. 그런 말 했다는 엄마 기록 없습니다. 이순신 엄마가. 언제 때부터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없다고 탁 단정을 하느냐면요. 이순신의 형이 요신입니다. 그 형은 희신이고요. 그거 뭔 관계 있는데 자 희신은 조금 익숙 안 하죠. 요신, 순신, 요순. 희신은 복희시 희.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유학의 나라니까 유학에서 공자님도 숭상했던 성인 요순 그 이름을 따와서 요신, 순신 딴 겁니다. 어머니가 뭐 꿈속에서 조상이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 중에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 꾸며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제 생일이 한여름인데요. 저도 예수 같은 큰 성인이 됐다면 성탄절 비슷하게 한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축제를 할 겁니다. 예, 그게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건국신화 내용으로 보면 참 역사적인 내용인데 거기서 그야말로 하늘이 도운 것처럼 또 주몽 자체가 하늘이 점지해져서 아래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좀 신격화시켰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의 여러 책에서도 인용을 한다는 것은 고구려 건국신화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실적이다. 그 말이죠. 이런 전설의 발전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고려와 부여 건국 전설이 같고 자 좋은데 그 뒤에 이건 모두 죽은 은주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은상 문화의 영향이 더 컸음을 한층 더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게 문제죠. 은주 문화 특히 은상 문화와 관계된다. 참 유사하다. 이러면 되는데 영향을 받았다. 고조선이 있는데 고조선이 영향받았다 소리 안 하고 고조선에서 한참 떨어져 나간 비주류 은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비하기 심하죠. 그러고 싶은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 입장에서. 자 그러면 우리 고구려 쪽에서는 실제 이 기록에 대해 어찌 말하느냐. 전설에 대한 고구려 사람들의 인식은 고구려 역사책은 없지만은 대신에 우리 잘 아는 광개토대왕
호태왕 비문에 나오죠. 호태왕 고구려 제19대 왕.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묘비명에 적힌 공식 명칭입니다. 땅을 많이 넓혔다. 아주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 뭐 사람들 살기 좋게 만드는 태왕. 일반 왕보다 훨씬 큰 왕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호태왕 비문 중에서 이 건국신화 부문입니다. 옛날 시조 추모왕은 나라를 세웠다. 요 아버지는 가르는 실제 문자 없어요. 요 빈칸이 아니고 여기 있었는데 그 아버지 빼버리면 주몽이 꼭 북부에서 나왔고 천재 아들처럼 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요 아버지라는 게 들어가야 맞겠죠. 아버지는 북부에서 나왔고 천재 아들이다. 어머니는 바로 유아죠. 하백의 딸이다. 알을 깨고 세상에 태어났다. 요때보다는 주몽이죠. 주몽은 알을 깨고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큰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그러면서 요 5자는 지워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글자입니다. 그곳을 떠나 남하였다. 부여의 엄리대수를 지나게 되었는데 왕이 물가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황천의 아들이요. 황천, 하늘의 아들 그 말이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고 나는 추몽이다. 나를 위해 거북과 갈대로 물고기와 자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거북과 갈대로 되어 있죠. 거북과 갈대로 다리를 놓아달라 하니 금방 다리가 되었으므로 건너가게 되었다. 비류곡 홀본 서쪽에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으로 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인정하는 추모왕 건국 전설은 논형, 위락의 기록에 기초해서 정리하고 수집하였으며 완성된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중국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논형에서부터 고구려 전설, 주몽 전설이 자세히 나오니까 또 그 다음에 위락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광개토장 비문에 적힌 이 내용은 중국 책, 논형, 위락 기록에 기초해서 정리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자기 나라 기록에는 전혀 없는데 남의 나라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거 뺏겨다가 우리나라 최고 왕 비문에 새겼겠습니까? 아니죠. 고구려 자체에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논형, 왕충이 알고 논형에다 인용했고 또 중국의 여러 역사책에도 그 중국에서 왜 고구려 이야기 하느냐? 중국이 공자님 춘추도 그래요. 옛날부터 중화민족, 중화사상, 중국이 최고 세상의 중심이고 그 주변은 다 변방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 서쪽에 있는 오랑캐 서융, 북쪽 오랑캐 북적, 남쪽 오랑캐 남만 그러죠. 그래서 중국 역사책에는 춘추도 그렇지만 사기, 우리 잘 아는 그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을 중심, 황제 중심으로 쓰고 그 중국 안에 여러 지방에 있는 제후들 이야기도 쓰고 변방나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를 써왔던 겁니다. 고구려 건국부터 써왔던 겁니다. 그랬을 뿐이지 광개토장 비문을 중국 역사책에 나오니까 맞다 싶어서 뺏겼었다. 이건 논리 비약이죠. 동명을 추모로 시비를 하백의 딸로 기운을 땅만큼 큰 것으로 알을 깨고 태어난 것으로 살짝 바꿔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돼지우리와 마옥간에 버린 것을 빼고 물론 광개토장 비문 자체는 실제 중국의 논형이나 위서에 나오는 것보다 기록이 좀 간략하죠. 빼앗았습니다. 또 남하에서 엄리대수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가 되어 건너간 후 나라를 세운 사건과 내용을 기록했다. 그중 동명이나 주몽이나 추모는 모두가 다 음이 전환된 발음이 전환된 것이 같은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모수, 시엄수, 엄리수 또한 서로 통하는 것이다.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난생 새 토템은 우리나라 동이. 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다. 중국인이 쓴 고구려 책에 난생 토템은 중국 자기 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이의 여러 민족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상인이 말한 것처럼. 자, 요거 좀 이따 하고 요거 보죠. 중국 본토 황하족은, 중원족은, 황하 문명 중심에 있는 하와족, 중원족은 난생 토템이 없습니다. 난생 토템 자체가 우리 동이족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난생 토템은 동이족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아프리카나 저는 다른 쪽에는 있었는데
중국 본토 중원족에는 없습니다. 자, 특히 우리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 주몽, 고구려. 신라 누굽니까? 박역것이 아래서 태어났죠. 가야, 김수로 아래서 태어났죠. 자, 여기서 신라, 김알지 아래서 안 태어났습니다. 알지니까 아래서 태어난 줄 알지만 김알지는 경주 반월성 발 앞에 있는 계림숲에서 빛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거기에 상자, 닭이 울길래 찾아갔더니 그 상자, 빛이 비치는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애가 있었죠. 이미 애가 있었습니다. 난생설화가 아니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난생설화에는 왕이 된 사람만, 나라 세운 왕만 붙여줍니다. 주몽 나라 세웠죠. 박역것이 나라 세웠죠. 김수로 나라 세웠죠. 김알지는 왕이 안 됐습니다.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의 왕이 됐습니다. 신라 박석김 중에서 김씨 왕이 제일 많지만은 정작 김알지는 왕이 안 됐죠. 그러니까 난생설화가 아닙니다. 단군, 난생설화와 상당히 관계 있습니다. 뭔 말이냐? 그거는 뭐 웅녀, 곰이 변한 여자가 나왔는데 무슨 난생이냐? 예.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며칠 동안 참고 수도했습니까? 3, 7일 돼 있죠. 3, 7일은 바로 21일입니다. 21일 만에 호랑이는 참지 못했고 곰은 참해서 여자가 됐다. 그 속에 담긴 말은 뭐냐면 계란이 부화되어서 깨어날 때, 병아리가 될 때 21일 걸립니다. 난생설하고 날짜가 연결되죠. 그런 고조선의 전통이 고려, 백제, 신라, 난생설화로 구체화시켜진 거 연결이 되죠. 중국 중원족은 없습니다. 단지 은나라는 난생설화 비슷하게 은나라의 조상, 그 상나라의 조상이 어머니가 제비알을 먹고 애를 낳았으니까 약간 닮았죠. 이건 중국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동이족 토템과 닮았다는 겁니다. 1000명을 받은 현조가 내려와 상나라가 탄생했다 하는데 이 얘기는 중국 시경에 나옵니다. 새가 내려온 거하고 알에서 깨어난 거하고 다릅니다. 새가 알을 낳는데 생각하지만은 그 알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태양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알을 깬다는 자체가 무지의 장막을 깬 큰 깨달음을 얻은 지도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람이 알에서 안 넣죠. 알에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웅녀, 마찬가지로 호랑이와 곰, 백날 동굴 속에도 사람 안 냅니다. 그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 오래 있으면 사람 됐으면 뭐 우리나라 동물은 호랑이, 곰 다 사람 됐겠죠. 뭐 굳이 이제 뭐 신부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할 것 없이 호랑이만 수입해도 되죠. 예,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만큼 자기 조상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이다 하기 위한 건데 오랫동안 수련할 때 뭐 동굴 속에 또는 그야말로 좀 갇혀서 수련할 때 어두운 알 속이라 볼 수 있죠. 그런 데서 수련을 해서 깨고 나왔으니까 밝은 빛을 향해 나온 거죠.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상징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박역것의 혁하는 말 자체가 한자로 빛날혁, 빛이 났다는 겁니다. 또 박역것이를 다른 말로 상수해 보면 불구네라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불구레하다. 도를 깨달아서 큰 얼굴에서 빛이 나는 불구레한 사람이다. 예. 이게 우리 동이족의 난생설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봐도 얼마든지 요하지방에서 내려간 상나라까지도 우리 동이민족이고 그래서 제대로 이 책이 내용이 바로잡으려면 이 양반은 요하에서 내려간 상나라 사람들이 다시 주나라한테 망해서 돌아가서 그 후예들이 고구려가 됐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아니라 요하의 본류에 본주류에 고조선이 있었고 주류에서 밀린 비주류가 은나라로 가서 은나라를 세웠고 상나라 고조선의 후예가 고구려다.
그래서 상나라나 고구려나 다 요하에서 고조선에, 물론 고조선 이전이라 해도 되겠죠. 뭐 당군 이전에 환웅시대라 해도 될 겁니다. 그 원조로부터 내려온 형제의 나라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은가요? 예, 그림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기 요하문명, 동북문명, 여기 상나라, 은나라. 역시 여기가 고조선, 고구려,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왔을 뿐이죠. 결국 나중에 평양까지 옮겨왔죠. 우리 역사책, 또 여러 가지 흔적, 또 유적, 심지어는 적석총 말고도 옥기의 모습, 그리고 청동칼, 청동거울, 그 내용들이 다 한반도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다 한반도 유물과 거의 유사합니다. 고인돌 유적까지. 중국 쪽, 본토 중원족과는 다른 별개.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부, 2부, 3부에서 세 번째 다시 강조합니다. 요하문명은 동북아 여러 문명의 기원인데 고구려는 요하문명의 바탕을 둔 고조선의 후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